네, 저는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조경 교수입니다. 코로나 전공에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토론을 보면 주제와 토론에 참여하는 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국가적으로 이제 가장 필요한 그러한 핫한 내용이고요. 이 분야에 최고의 권위 있는 분들을 세미나에 모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유엔에서 연령 구분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17세가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가 청년, 66세에서 79세가 중년, 80세에서 99세가 노년, 100세 이상이 이제 장수노인 5단계로 구분을 다시 했어요. 이 같은 기준이 이제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의미가 클 텐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18세에서 65세를 청년으로 구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출산 고령 사회에 있어서 생산 가능도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가지고 배우고 건강한 그런 경험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그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이제 5년 후면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요. 유엔의 이러한 기준과 또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우리 그런 제도와 정책이 재편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데요. 국민들에게 갈 길을 지시할 그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사기와 당락에 함몰되어서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고 또 커져가는 가계부채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내관과 같고 또 노동은 경쟁력을 잃어서 위기일도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 방향을 잡아줄 지도자는 거의 많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서 오늘 토론회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의 주제인 융합전략과 초강균형 그리고 장수사회와 노화의 혁명의 내용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토론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정용대 전 한국보건사의 원장님이시죠. 융합혁명과 초강균형에 대해서 발표하시고요. 박상철 전 서울대 의대 교수님께서 장수사회와 노화혁명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요.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토론자로 정창영 총장님,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님, 정정원 전 중앙대 총장님, 장홍봉 보건복지부 장관님, 홍교탁 연세대 교수님, 한긴수 한성대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복지정책 분야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들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정경배 원장님이 제가 최근에 책을 냈는데요. 그 책 이름이 민본경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는 대로 민본은 우리 동양에서 그 유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나라의 기둥이 든든해야 나라가 강하다 그런 말인데요. 이걸 제가 그냥 민본 경제다 그래가지고 이 말의 뜻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편안해야 나라가 든든하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구미의 주류 경제학을 보면 GDP 같은 주요한 거시경제 지표를 활용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요. 불가피하고 통계를 내고 이제 그래야 되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국민들의 실제 그 경제적인 살림살이는 비교적 가볍게 다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주거 안정, 건강, 교육, 서민금융, 한반도의 재통을 이루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의 경우를 잠깐 보면 1974년부터 현재까지 한
45년 동안에 미국에서 그 물가 상승을 제외한 실질 임금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생산성 증가만큼도 임금이 지난 45년 동안 오르지를 못했는데요. 그 결과로 소득 분배가 상당히 악화가 돼서 트럼프 현상이 일어났고 영국의 경우 소위 그 EU에서 영국이 탈퇴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거를 그 주로 여기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해가지고 낙오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써서 좋은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졸업자들 특히 레드넥이라고 해서 이 저 뒤에 목이 저 없다는 것은 막노동하는 분들이다 그 뜻인데 이런 분들이 일종의 현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런 그 결과로 트럼프 현상이나 브렉시트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 경제는 2000년 전 생각이지만 21세기 시대 정신과도 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노동자들을 보면 전체 노동자의 60%가 시간급이거나 또는 자가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형태가 예전하고 상당히 다른데 그 밑줄 보시면 과거 제조업이 융성했던 경우에는 노조도 있고 임금도 높고 노동도 긴 시간 하고 또 제조업 부문에 주로 종사를 했지만 지금은 임금도 낮고 짧은 시간 노동하고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 연주자가 한 두세 시간 가서 연주하고 보수받고 그런 거를 우리 기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기그 이코노미가 굉장히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최근에 그 선진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란 그린스팬이라고 미국의 연방은행 총재를 근 20년 동안 한 아주 보수주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말을 인용을 하면 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체제도 국민의 일반적인 지지가 있어야 존속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 얘기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작년에 만들었는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요. 이게 미국의 대기업 중심 아주 대표적인 대기업 제 기억으로 한 200군데 대기업의 CEO들이 모여서 소위 현상을 논의하는 그런 라운드 테이블인데 여기에서 more caring type of capital, 여기서 caring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는 그런 형태의 자본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상당히 우리가 예상 밖의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는 지난 50년 동안 주주자본주의인데 주주의 이익만을 봉사하는 자본주의, 이게 쉐어홀더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스테이크홀더, 여기서 스테이크홀더는 근로자도 좋고 또 소비자도 좋고 일반 국민도 좋고 이런 분들을 보듬는 그런 자본주의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그 아주 이분들로서는 할 거라고 예상 못했던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그 한국에 여기 우리 저 이병수 선생님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했을 건데 한국의 그 역사에서 우리 얻는 교훈을 보면 임진왜란과 더불어 유성룡의 징비록이 있는데 제가 저 1학년 그 경제학을 오랫동안 가르치는데 여기 제가 늘 숙제를 내주고 그 평을 써오라 이제 그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한국은 늘 외환이 있을 때 내후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고 그럴 때 또 바깥에 또 환란이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갈등 대립의 소모점이 참 오래된 역사적인 현상인데요. 지금도 좌파, 우파, 진보, 보수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봐도 미국을 흔히 대통령 선거 요번도 그렇지만 선거 결과를 보면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예를 들면 49대 51입니다. 늘 그저 50에 가까운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미국을 소소네이션이 50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그렇고 그런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보는 것은 사람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위 그 편을 가르는 게 디바이스 리더십이 제일 경계해야 될 그런 지도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을 밖으로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갈등 대립의 소모전 내부에서 하는데 너무 골몰해가지고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6.25 사변 때도 그렇고 발발 직전에도 그걸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고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결국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치에 실패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국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겠고, 특히 스스로 개혁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정혜경 선생의 목민심서를 보면 지배층의 가점주구가 너무 극심해서 일반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정도에까지 이른 걸 아주 여실하게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1850년경부터 만주, 연해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말에 IMF 사태도 동일한데요. 그때 노동개혁, 금융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 이런 것을 주창하고 했지만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IMF 사태가 보통 6.25 사변 이후 최대 국난이다. 그런 데서도 우리가 제대로 그거를 소위 이행을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덴마크, 스웨덴의 경험에서 보는 것은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합의해서 노동개혁을 하는 것이 선진국 진입하는 데 필수적인 존재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잘 보고 있지만은 노동개혁이 제대로 안 되면 한국이 선진국 진입하는 데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 사람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일반적으로 재정을 광범위하게 살포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려운 사람부터 돕는, 예를 들면 최하위 20% 빈곤층은 도시형세민인데요. 이들 그리고 최하위 20%부터 50%까지 도시 서민층에 대한 앞에 빈곤층에 대해서는 공공구조, 그 다음 소위 도시 서민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서 이분들부터 소위 지원하는, 그러니까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기영합주의를 철저하게 경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잘 보신 것처럼 남미나 남유럽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인기영합주의의 영향으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오래전 생각이지만 공자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외침을 막는 것도 있고 국민들을 배불리 먹는 것도 있고 하지만 신뢰 구축이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정말 이게 몇천 년 전 얘기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소위 정말 굉장히 통찰력이 깊은 거라고 보겠습니다. 아까 박성철 교수님 말씀대로 한국은 세계 1등 국민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리더십만 쓰면 그래서 국민의 힘을 결집할 수 있으면 한국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경우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보다 한국 때문에 훨씬 더 잘 대처를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 체제로 봤을 때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체제보다 더 잘했고 민주주의 중에서도 특히 미국이나 영국 또 영어권 국가들 개인주의에 기초한 선진국들보다는 공동체 정신이 강한 동양의 국가들이 훨씬 더 잘 대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또 한 번 미국이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이 크게 손상을 입은 것을 우리 보는데요. 레이 서머스라고 하버드대학 총장하시고 경제학 교수인데 재무부 장관도 하시고 이분이 소위 앞으로 요번에 이런 걸 계기로 서양에서 동양으로의 세력 이동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 한반도가 특히 지정학적으로
미중일로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이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당 백하는 인재를 기르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좋은 예를 제시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정경배 원장님이 저보고 7분 이상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열쇠만 줘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재용입니다. 오늘 이 주제가 정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또 지혜를 모으느냐에 시적절한 세미나라는 생각하고 두 분 선생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하고 또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화시키는 것을 지금 현재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경배 원장님의 알타이 문화들과 관련해서 문화적인 소양이 얼마나 미래와 앞으로 융합 발전을 하는 데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유엔 헌장에 보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면 평화의 방벽을 쌓는 것도 인간의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데서 문화의 창조, 문화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인류의 미래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저는 준비 없는 미래는 없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겪다시피 코로나로 인간이 많이 무력해지고 우리가 얼마나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하는데 이제 반성하게 됩니다. 바로 서로의 융합의 가장 중심은 소통하면서 역지사지하는 것인데 이 문화와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속에서 알타이 문화벨트에 주목을 한 이유는 터키로부터 한국까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렇게 올 때 역사라는 것은 힘이 있는 자로만 구성되는 건 아니라는 것. 결국 중국의 힘의 논리로 만리장성 바깥으로 위구로 넘어갔지만 지금 전통의 문화는 살아있고 또 실제로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문화 현상의 가장 좀 자긍심도 느끼고 중심적인 게 이 한류입니다. 제가 2010년에 국가브랜드위원장 맡을 때도 이 한류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또 호응을 받고 지금 뭐 BTS 경우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잘 살펴보면 한류 1.0 시대는 사극이 대장금이고 만연을 했고 또 2.0 시대는 K-팝, 싸이, 말춤, BTS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거는 어떤 위로와 희망. 제가 선도교환도 제가 MBC에 주고 시작을 했는데 어떤 권성 진학적인 그런 선한 영향력의 희망. 지금 BTS도 그 노래 가사 말들이 희망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문화를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다. 위로받고 희망을 갖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한류 3.0 시대는 1.0, 2.0 시대와 함께 이 전통 문화의 한류 그게 이제 알타이 문화벨트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 작년 2019년에 한국의 서원 9곳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바로 그 속에 요즘에 이제 앞으로 뉴 노멀 시대에 우리가 서양의 기술 그러면 동양으로 쏠릴 때 동양은 결국 그래도 인간성 이 주가 되는 그런 휴머니즘.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얘기를 했듯이 인간성과 인문학과 기술이 합작된 미래. 이제 속도주의
또 물질주의를 더 뛰어넘어서 조금 느리더라도 휴머니즘이 살아나는 뉴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야 될 때 가장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우리 속에서 내면의 문화의 창조성, 상상력 이런 것을 잘 발굴해내면서 세계와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이 한류의 따뜻함도 함께 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시대에서 더 넘어가서 하드 시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발굴해야 되지 않나.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문화로 융합 발전을 이루는 것은 군사적인 힘의 논리가 아니라 강한 자가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강한 자도 약한 자도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융합 발전 그것이 바로 문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AI에도 대신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영혼과 정신을 찾을 수 있지 않은가 하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만들어내는 평화의 방벽은 바로 우리 오늘 토의하는 그런 융합발전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흥봉입니다. 오늘 이 포럼 발표를 아주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가 맡아 있는 분야가 지금 균형복지 전체적으로 융합 발전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에서 균형복지에 대해서 제가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융합 발전 또는 융합 혁명 또는 융합 혁신 이런 주제에서 균형복지라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걸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하고 그가 시간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서 우리 복지 분야에서 한 가지 그 사례에서 융합복지, 균형복지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융합발전이라는 걸 아주 거시적으로 크게 볼 수도 있지만 미시적으로 이렇게 보면 부분들로 이거 융합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복지 분야에서 아주 하나의 사례를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야가 이 고령사회와 노인 장기요양보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박상철 교수님이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이야기를 하시고 건강장수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 고령사회에서 보면 건강하지 않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래 사는 그러니까 유병장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중풍이나 또는 치매나 또는 척추관절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고생하는 그래서 혼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노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을 도와주는 영역이 노인 장기요양 보호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12년 전에 노인 장기요양 보호 제도가 만들어져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노인들을 모시는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 또는 주야간 보호센터 이런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이 시설에서 살고 있는 노인이 지금 4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이제 노인 사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느냐 하면요. 이제 나이든 70, 80된 그런 노인들이 자기 친구나 또는 아는 사람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갔을 때 입소하고 있을 때
그 이제 찾아가 보죠. 방문하고 와서 하는 말이 거기가 고래자야, 고래자. 그 고래자이고 나는 절대로 그거 안 갈 거라. 전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야, 그럼 너는 그거 안 가면 네 어디로 갈래? 나는 그만 집에서 자식들하고 어디 얹혀 살든지 또 마누라하고 같이 살든지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다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집에서 자식들하고 아들, 딸, 며느리하고 같이 살면 그 늘 자식들 눈치 보고 자식들이 좋아할 줄 아느냐. 그 집에 있는 것도 그 지옥 같은 것이다, 지옥 같은 것. 그래서 노인들이 이 두 가지, 그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서 고래장으로 가느냐, 그 요양원, 요양병원 안 가고 집에 있으면서 지옥에 사느냐, 이거가 이제 농담으로 화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장기 요양보호 대상 노인이 살고 있는 곳을 고래장으로 보는 거하고 또는 지옥으로 보는 거하고 이 그 두 가지가 인식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인식을 다르게 하면은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고 두 가지 그 융합 발전 모델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집에 있어도 이 노인이 집에 있어도 장기요양 전문가들이 와서 전문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와서 서비스 하는 거하고 가족이 서비스 하는 것을 나누어서 하면요. 가령 낮에는 요양보호사가 와서 도와주고 밤에는 자식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분업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 장기요양보호라는 게 굉장히 오랜 동안 그리고 24시간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데 이것을 가족하고 또는 전문 요양보호사하고 이것을 분업해서 나눠 하면 그만큼 힘이 덜 들고 또 노인들한테도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가족과 사회적 보호가 서로 융합하면 얼마든지 그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이 가족이 보호하고 그리고 집에서 살면 그것이 그 에이징 인 플레이스죠. 아까 박상철 선생님 말씀하신 그것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사는 것이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융합 발전 모델로 이런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 가지 예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와서 그 전 세계적으로 아까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도와주는 노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노인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도와줄 수 있는 가령 가정에서의 로봇들을 가지고 생활을 도와준다든지 또는 가정에 있으면서 노인들이 그 기계로 바깥에서 누구 문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주고 하는 거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노화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노화 과학 기술에 발달하고 그리고 노인들의 요양 이것을 겹쳐서 하게 되면 이것이 융합 발전 아니겠느냐. 그 기술과 복지가 융합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장기 요양 대상 노인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을 피하고 그러면 노인들도 집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인식의 전환과 융합 발전의 모델로 얼마든지 노인 장기 요양 보호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균형 복지고 그리고 융합 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